예, 자, 한문학사반 1, 2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에 교재부터 보시면은 그 한국 한문학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론 정리 및 원문 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그 2024년도 대비 그 강의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한문학사반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문학사는 뭐 시험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학사 관련되는 한문학사를 언급하기 위한 그런 문장이 시험에 출제는 되긴 하는데 한문학사에 관련되는 문제는 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문에서 가면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학사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별도의 강의를 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한문학사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자. 이것은 수험생들에게 잔인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떤 명목을 붙일 때 그냥 문장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좋은 문장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사적인 전개를 가지면서 이런 문장은 이런 위상과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놓여져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에 밑줄 치고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이런 문장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답을 찾는 거하고 또 문제를 맞이하는 것과 그 모르면서 찾는 것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식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식견이 있는 사람과 그런 식견이 없고 안목도 없는 사람은 벌써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문제를 대하고 문장을 대하는 그 어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과 안목과 견해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한문학사 배경을 깔고 이제 보고 또 한문학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관련되는 문장을 보는 거하고 그냥 그 문장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도 안 나오는 한문학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의문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한문학사반이 이제 교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한문학사가 그렇게 내용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 예전에 지금 근 20년 정도 됐죠. 20년 정도 됐을 때 그 갑자기 한문학사가 출제가 아주 비중 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몇 년간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특별히 한문학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한문학사반 개설이 필요해서 제가 열게 되었는데, 그때 교재로 이제 그 민병수 교수님의 한국 한시사라는 그런 책도 택해서 보고, 뭐 이광환 선생의 그 한문학사도 좀 참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봤었는데,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에는 좀, 그죠? 뭐 책임이 여바다는 게 아니고 수험생들이 공부하기에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책을 찾다가 그 조동일 선생의 한국문학 통사라는, 그죠? 국문학과에서 기본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한국문학을 정리한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국문학은 빼고 한문학만 추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수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는 사관이 옳다, 그죠? 한문학사를 정확하게 정립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수험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교재가, 그죠? 한국문학 통사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문장을 넣는 그런 교재인데, 오늘은 그 여러분 1강에 대한 프린트물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뭐 오늘 책이 나온다 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런 책은 뭐 학원 교재라는 게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게 뭐 좋은 것 같이, 그죠? 특장으로 여기지는데, 저는 그죠?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뭐 10년이고 20년이 지나서 그대로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 타이틀만 바꿔가면서 책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공부는 뭐 몇 년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고, 기본 공부에 따라서 출제 경향에 따라서 또 문제가 이제 바꿔지고 문장이 바꿔지고 이런 게 중요하지, 교재 자체를 자꾸 바꾸는 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썼던 교재, 그죠? 강의 내용을 바꾸도록 해야지 교재만 자꾸 바꾸고 강의는 똑같이 하고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재를 쓰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여러분 사적인 문제는 지극히 생략해버리고 문장을 보기 위한 배경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쪽을 보시면, 그죠?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8주 수업으로 이루어지니까 8강으로 해서 1주차에 이제 삼국하고 고려전기를 언급하기로 하고, 2강에서 고려 후기, 그죠? 3강에 이제 림말 선초, 4강에 이제 조선전기로서, 조선전기는 크게 이제 그 훈구파와 살인파와 방해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방해인을 빼내서 별도로 5강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6강에 이제 조선 후기 부분입니다, 그죠? 자, 6, 7, 8강이 다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민족문학, 이강문학. 8강에 이제 실학파, 뭐 한문단편, 한문단편이 특별히 중요해서 한 강의를 차지한다기보다 또 몇 년 전에 한문 단편에 관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었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서도 소설과 관련되는 게 한문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한 강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문학사 개간 문장을 제가 좀 뽑아서 실어뒀고, 그 뒤에 이제 농암 잡지도 좀 실었습니다. 그죠? 자, 밑에 사각형에 그 하기불사적 즉 망이요 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죠?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고 사이불학적 태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임용 공부하면서 좀 새겨야 될 그런 구절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논어 구절을 그 모토로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장을 보되 그죠? 그 자기화하는 그런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 없이 그냥 문장만 봐서는 좀 우리가 실력이 향상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반대로 정확한 그 어떤 한 글자 한 글자 따지는 그 작업이 좀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문장의 내용만 파악을 이렇게 대충대충 해 나가는 그런 공부도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밀함과 또 배경을 동시에 보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고, 자, 위에 한글은 여러분 칸트의 말입니다. 그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그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 칸트의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말인데, 그 밑에 논어 구절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 번쯤 음미해 볼 말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그죠? 자, 이 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 한문학사 요약집은 한국 한문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 독립적인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조 자료입니다. 조정인 선생의 한문학 통사 4판, 그죠? 4판을 이제 지식산업사에서 나온 이 책의 내용을 한문학 부분만 뽑아서 정리했다. 그죠? 독립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쪽으로 넘어가서,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일단 생략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6쪽에 있는, 그죠? 6쪽에 있는 그 사각형에 시대 구분의 방법과 실제에서 한국문학사의 시대 구분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요 사각형만 조금 이야기하고,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쫙 해둘 정도의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각형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위성 사진을 한번 찍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이제 부득이 판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이제 한문학이 들어와서, 그죠? 근 2000년 동안 한문학이 이제 중심 그죠? 상위 문화의 중심 개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말의 일부로서 조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전개를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을 좀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이 형성되고 이제 아직 중국과의 그다지 영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고대 시대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 민족 이럴 때 이제 우리말을 주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아직 중국과 영향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민족적인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비교해서 보겠지만 이렇게 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죠, 그죠? 우리 어떤 민족적인 고유성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문이 들어오고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중심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하고 주변에 있었던 일본하고 저쪽에 베트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한자 문화권이 형성되죠, 그죠? 그때 세계적으로 또 비슷하게 저쪽에 아랍 문화권, 그죠? 그리스도 저 남미 쪽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세계적으로 몇 개 이제 문명권이 형성됩니다. 그죠? 그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는 이제 뭡니까? 이 중국이 이제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한의 시대죠. 이럴 때 이제 한문학이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게 보통 이제 시기로 봐서 우리가 AD 100년 정도로 보죠. 그죠? AD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끝까지 가서 여기다가 이제 끝나는 표시만 하나 하고 갑시다. 그죠? 이어서 이제 근대 이제 한문학이 이제 종언을 구했습니다. 한문학이 종언을 구하고 다시 이제 우리말 시대가 왔죠. 그죠? 어문 일치가 되는, 말과 글이 일치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말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1919년이라 보죠. 그죠? 근대문학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1919년을 보면 저기 AD 100년이니까 근한 2000년 동안에 한문학의 시대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세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그죠?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고 또 중세가 하루아침에 끝나고 근대로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중세에서 그죠? 중세에서 이렇게 근대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를 한번 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는 이제 한문학의 시대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요 중간쯤에도 그죠? 이렇게 고대에서 그죠? 이제 중세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뭐 서로 이제 고대적인 요소도 있고 중세적인 요소도 있는 이렇게 공유되는 시대로서 뭐 별 의미는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세가 한문학의 시대인데 이제 중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중세 이렇게 전기와 그죠? 중세 전기와 크게 그죠? 이렇게 또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굳이 판서를 안 하셔도 되고, 교재에 다 언급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한문학 시대인데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큰 계기는 여러분, 이 전기는 그죠? 우리가 한문학을 단지 수용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수용하기 바빴던 수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후기는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뭡니까? 우리 체질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독자화, 그죠? 독자화하고 이렇게 자기화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중국에서 짜장면이 들어왔다 치면은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였지만은 우리 입맛에 약간씩 개조시켜가지고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은 중국에는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눴을 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시기와 연결 지어 보면은 이 전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1기와, 그죠? 1기와 이렇게 제2기로 나눕니다. 그죠? 자, 후기도 이제 뭡니까? 이 제1기와, 그죠? 제2기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 조선 후기도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제1기와, 그죠? 제2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1기는 이제,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부족국가라고도 말하죠. 그죠? 아직 뭡니까? 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그죠? 삼국으로 정립되기 그 이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말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자,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합쳐가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남북국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일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고려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고려정기를 볼 수 있죠. 그죠? 고려정기. 그죠? 자, 고려정기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한문학을 수용하기에 그걸 별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고려 후기래 되죠. 고려 후기부터는 이제 뭡니까? 그 몽고 침입 이런 거를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너무 훼손되는 입장에서 우리 어떤 민족 고유의 것을 생각해 보는, 그죠? 그런 반성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삼국 유사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독자와 자기야 시기를 볼 수 있고, 고려 후기에 그런 정신이 그대로 개성된 게 여러분 조선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전기에서는 이제 한문학의 꽃이 확 피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그죠? 임진왜란부터, 그죠? 양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양난에서 보통 1860년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이제 뭡니까? 어떤 민중의 힘이 강조되고 외세를 배척하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사유가 막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1860년 이후 이래 되죠. 그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고 3.1운동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삼국 고려, 통일신라 발해 이럴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문학이 수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 중국에 유학 갔던 수기 유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기 유학생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라말 삼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최치원이라고 한 명만 적어둡시다. 최치원이 됐고, 그죠? 이럴 때 이제 중국의 시기가 뭡니까? 만당 때하고 일치돼서 그 만당풍이, 그죠? 하고 어떤 별려문을 이제 주로 공부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육두풍계 열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제2 고려 시대는 이제 뭡니까? 고려 태조가, 그죠? 이렇게 그 918년에, 그죠?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들만 잠깐 돼서 광종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종 좀 빼고 인종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예종으로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의종으로 가서, 그죠? 이제 왕으로 우리가 격하가 되죠. 그죠? 몽고 침입. 그죠? 자, 그래서 고려정기는 왕건 태조의 통일에서부터 의종, 고려정기를 무신난 정도로 보죠. 그죠? 의종 때 이제 무신난이 1170년에 뭡니까? 이제 무신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한문학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는 요 광종 때, 그죠? 광종 때 이제 뭡니까?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과거제 실시의 시험 과목이 한문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그죠? 한문의 비중이 국영수만큼 배점이 같아 그러면 엄청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수학이 수능 대학 입시에서 빠진다 그러면 수학 공부가 급토로 하락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제에서 이제 한문을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뭐 구체적으로 상기란 사람이 건의했고, 그때 뭐 시험 감독관은 우리가 지공거라고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막 나무 차차 이렇게 보기로 합시다. 그죠? 한문학이 이제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이제 주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과거제를 통해서 진출했던, 개성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펼쳐나갔던 고려정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인종 때쯤 와서, 그죠? 그 개경을 이제 이 개경을 중심으로, 그죠? 문벌 귀족들이 이때 이제 김부식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소외돼서 반발을 느끼고 너무, 그죠? 그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좀 위기를 느껴서 이제 뭡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력들이 이제 뭡니까?
그 정지상하고, 그죠? 정지상하고 이렇게 묘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칭제건논이라고 그러죠, 그죠? 갑자기 칭자가 어째 됩니까, 그죠? 어이 참, 그죠? 황제라고 일컬고 연을 저는 건언하는 거죠. 이따 쓰기로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요 김부식의 요 세력이 정지상의 요 세력을 진압해버리죠, 그죠? 진압해버리죠, 그죠? 진압해서 이제 뭡니까? 기념비적으로 서술한 책이 삼국사기죠, 그죠? 그죠? 자,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죠? 중국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대주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이 중국 중심의, 그죠? 중국 중심의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요 사건을 두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 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중국의 아래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 시기가 이제 1145년이죠, 그죠? 1145년이죠, 그죠? 요 이제 무신나는 1170년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문벌 귀족들이 이제 세력을 장악해서 이제 뭡니까? 그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이제 풍류를 즐기고 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뭡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귀족들이 풍류를 즐기는 그런 문학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벌 귀족 중심인데 이 과거제의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자면은 이 과거제의 시험 과목의 특성상 우리가 그 사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즉 시문, 그죠? 시와 운문을 잘 짓는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육아의 경서를 그 중시하는, 그죠? 이 뭡니까? 명경가라 그러죠, 그죠? 명경가, 그죠? 육아경전의 능력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어떤 소양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은 이제 조선 전기에는, 그죠? 중요시됐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사장이 위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장이라고 쓰는데 이 시험 과목 우리가 진사과라 그러죠, 그죠? 진사과, 그죠? 이렇게 진사과라 그러죠. 진사과입니다. 이 진사과는 이제 사장이 중심이 되고, 그죠? 누가 시를 잘 짓느냐 이런 게 중심,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이 명금은 뭡니까? 이 육아경전의 소양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 육아경전보다는 이런 쪽에 더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전기 한문학 자체가 이렇게 뭡니까? 사장 위주로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표시만 하고 가자면은 고려전기는 이렇게 사장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종문학이죠. 기종문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 그럴까,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무신난 이후에 이제 뭡니까? 그 몽고 침입으로 이루어지면서 몽고 치하에 들어서 이제 왕으로 격화되고, 그죠? 우리가 부마국의 위치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마 고려전기 한문학은 대충 요런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신난을 해가지고 이런 문벌 귀족들이 이제, 그죠? 몰락해버리고 이제 몽고의 시대가 되었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몽고에서 이제 원을 중심으로 원의 세력을 믿고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그런 세력들 우리가 고려전기의 문벌 귀족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근문세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문세족 때 문벌 귀족이 이제 몰락하고 그 틈을 타서 올라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죠? 그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 뭡니까? 이 지방에, 그죠? 이렇게 중소지주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죠? 자, 이 세력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그죠? 있었던 고려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근문세족들하고 다르게 어떤 새로운, 그죠? 그 능문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문학도 잘하고 또 뭡니까? 그죠? 이렇게 관리로서의
관리로서의 실무 능력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지식인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죠. 그죠? 자, 이들이 가졌던 뭡니까? 이들이 가졌던 사상적인 무기, 정신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에서 이제 송나라로부터 넘어오게 되는 이런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성리학이고, 그죠? 다음에 우리가 차차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막 이야기만 하고 가자면은 중국에서 이제 한유를 중심으로 했던 고문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당나라, 유진남북조 시대 당나라에서 중심됐던 만당풍, 변여문 이런 풍조가 아니고 이제 그죠? 고문운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고문운동, 그 성리학과 고문에 대한 소양, 이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성장대에 나갔던 중소지주의 세력들이죠. 이제 고려 후기를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이들이 결국 조선 전기를 조선을 근거하는 주역이 되죠. 그죠? 이들을 우리가 보통 신흥사대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신흥사대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그죠? 그럼 이제 몽고 침입에서 무신난이 일어나고 무신들의 또 이 무신 정권은 그죠? 항몽 정권으로서 좀 민족적인 경향이 강했던 측면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보수적인 경향과 혁신적인 경향으로 나눠지듯이 이때 이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 중림고해 같은 거죠. 요런 또 좀 뭡니까? 현실에 나서지 않고 은둔하면서 자기들의 문학성을,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또 일련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죠? 이들을 우리가 이인도, 그죠? 오세재, 임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또 차후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흥사대부 계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들하고 다르게, 그죠? 이제 우리가 사람만 한두 명 언급하고 가자면 김극기라든지, 그죠? 이런 게 이규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풍류랄까 기종문학이 아니고 이제 농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경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제 우리가 첫 자리에 김극기를 또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죠? 이런 농민시라든지, 그죠? 이런 애민시의 그런 경향을 또 언급하는 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변혁의 시대에 과거에 그죠? 안락했던 그런 그 문학적인 소양을 지키고자 하는 중림고해 같은 흐름도 있는 반면에 김극기나 이규보 이런 사람들 같이 그죠? 농민을 위하는 그런 애민시의 경향이 시를 지은 시인들이 또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사대부로 이제 이어지는 경향을 또 보기 전에 고려 전기를, 조선 전기를 좀 치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뭡니까? 민족사를 이렇게 재인식하는, 그죠? 이런 또 경향이 또 나타나는데, 이제 이 고려 전기하고 다르게 우리 한문학의 이제 뭔가 독자와 자기화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민족이 몽고 치하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오느냐? 이 우리 민족의 고유하게 있었던 원래 이게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보의 이게 동명왕편이라는 거죠. 동명왕편이라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민족의 부흥의 그 원동력을 우리 고대 어떤 역사에서 찾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이규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국사기에서, 그죠? 삼국사기에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그 편제에 맞게끔 우리의 역사를 끼워 맞췄던 삼국사기의 이런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우리 민족 그 고유의, 그죠? 정서와 이런 향토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뽑은 이런 삼국유사 같은, 거죠? 삼국유사 같은 이런 책과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한시로서 우리의 역사를 노래하는 이런 제왕운기라든지, 그죠? 이런 거라고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한문학에서 우리의 이런 독자와 자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으려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향은 이제 삼국 사기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화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중국의 중심이 되는 화풍, 그죠? 화풍. 이건 이제 우리가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고대사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 국풍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뭡니까? 이런 주체적인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고려 요 경향에서는 요런 게라고 요렇게 이제 주목해서 나오는 책이 동명평과 뭐 상유사 있는 것이고, 아까 여기서 봤지만 여기서는 그죠? 이게 김부식의 승리죠. 그죠? 이게 우리가 화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화풍이고, 이건 또 국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지상이 패배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 경향에서는 또 이걸 중시해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런 중림고의 해 같은 경향과 그 다음에 김극기, 이규보 같은 애민시의 경향, 우리 민족사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동명편이나 상훈유사 뭐 이런 거 잘 봐주시고, 그죠? 자, 그래, 이제 이어져서, 그죠? 신흥 사대부의 이제 계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요건 나중에 쓰기로 하고, 이제 그 성리학 그 고문을 익힌 소양들인데, 이들은 이제 뭡니까? 그 백이정, 그죠? 안양 백이정 됐을까요? 안양, 그죠? 백이정, 그죠? 우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성리학을 도입하는, 우리 성리학의 도입자를 안양으로 보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고문의 정신이니까 성리학을 도입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이들이 이제 훨씬 이제 뭡니까? 그 한문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구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그 안축이라든지, 그죠? 안축이라든지 이재현, 그죠? 안축, 이재현.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갑자기, 그죠? 아, 그죠? 안축, 이재현 하면 되겠네, 그죠? 안축, 이재현.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색으로 가고, 막 요런 경향이라고 성리학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장을 기출문제는 안 봤지만 이 세계 이제 글이 하나 했었죠. 그죠? 이 세계에서 이제 갈라져서 뭡니까? 이제 그 조선전기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죠? 그 훈구파와, 그죠? 훈구파와 이렇게 살인파와 방해인, 그죠? 문학. 이렇게 이제 조선전기 부분은 세 수로 나누죠. 그죠? 이어져서 이제 아까 여기가 조선전기였죠. 그죠? 조선전기는 아시다시피, 그죠? 이게 1392년에, 그죠? 이성계의 건국에서부터 정확하게 200년이죠. 그죠? 조선전기가 언제 여러분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양난이죠. 그죠?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죠? 200년 뒤에, 그죠? 조선전기는 이제 정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잠깐만요.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잠깐 보면, 그죠? 태조 때부터, 그죠? 그 다음에, 태종까지 적을까요? 그죠? 태종, 그죠? 그 다음에 성종, 그죠? 이래 가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제, 그, 선조까지 간다고 봅시다. 그죠? 선조의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이고, 그죠? 성종 때 여기 딱 플러스 100년이죠. 그죠? 그건 딱 플러스 200년이고, 그죠? 태조가 이제 뭡니까? 1392년, 그죠? 자, 이럴 때 아까 적었던 건 다시 적어보면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와 이렇게 방해인 문학, 그죠? 이게 주역이고 방해인이 이제 소외됐던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세계 그 이후에, 그죠? 저리파와, 아니요, 그 뭡니까? 혁신파와 저리파의 구분으로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들을 크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성리학이 배경이 되는 그런 문학, 우리가 제도문학이라고 하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는 막 차차 또 보기로 하고, 이런 제도문학이라고 부르죠. 그죠? 제도문학. 그리고 이제 이들 중심에 이제 사대부들입니다. 사대부들이고, 그죠? 문학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도 정치를 펼쳐 나가는 거죠. 훈민문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왕도 정치 이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건국의 이념이 잡혔던 이 1390년 혁명 조선이고, 이들의 주체가 훈국 세력이고, 자, 고려 왕조의 절개를 짓고자 하는 살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훈국파는 이제 뭡니까? 정도전, 그죠? 어제 이야기했지만, 권권, 이런 사람들, 그죠?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서거정, 성종 때 정도 서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성현, 그죠? 자, 이 뒤에 이제 어제 봤지만 이행하고, 그죠? 박은,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을 다 합쳐서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죠. 해동강섭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요 선조 때, 그죠? 선조 때 정도 가서 이제 우리가 광각의 삼거리라고 부르는 그런 훈구파의 이제 정점에 도착했던 그런 문인들이 있죠, 그죠? 이 전부 다 이 해동강섭파의 경량들입니다, 여러분. 광각 삼거는, 그죠? 광각이란 말은 여기 이제 이 훈구파를 달리 부르는 말이죠. 벼슬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광각파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관인무랑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그 외교와 제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장을 또 중심으로 해서 사장파라고도 부르고, 그죠? 반면에 이제 사림은, 그죠? 예, 이렇게 도학파라고 부르고, 살림에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살림파라고 부르고, 벼슬하지 않는 처사를 했기 때문에 처사문학이라고 부르고, 등등 이렇게 부르는 거, 다음에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광각상거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던 거죠. 황정욱 있었죠, 그죠? 이렇게 정사룡, 그죠? 노수신, 그죠? 황정욱, 그죠? 이런 세 사람. 이들 다 해동강섭파입니다, 여러분. 자, 이행, 박은, 이런 사람, 일련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해동강섭파라고도 부르고, 특히 선조 때, 그죠? 선조 때 뭡니까? 이 광각상거를 중심으로 했던 이 문인들이 기교가 최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죠, 그죠? 우리나라 이게 한문학이 쭉 전개되어 가지고 이때 최절정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선조니까 선조의 능 이름이 목능이죠, 그죠? 한문 헷갈리네, 이렇게. 목능이죠, 그죠? 성조의 능이 따서 이제 목능 뭡니까? 성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목능 성세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요런 왕들의 성을 따가지고 부르는 거는 다음에 또 찾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요때 이제 우리나라 한문학이 이제 기교적인 면에서 최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문학적인 기교는 최절정에 이르렀지만은 나라는 이제 뭡니까? 문학이 짝이 없었죠, 그죠? 곧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석양의 황혼의 아름다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살인파는 어제도 잠깐 적었지만, 그죠? 정몽주 계열에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길제, 이렇게 원천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그죠? 이 서거정하고 이렇게 대립되었던 김종지, 그죠? 조광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계, 율곡, 이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때, 그죠? 박순, 이런 사람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외인은, 자, 이들이 이제 주된, 그죠? 중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을 같이 공부했지만 이게 도를 보는 관점에서, 그죠? 이 치인이 먼저냐, 수기가 먼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훈구사림으로 나눠져서 있었지만은 이들은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방외인은 이제 뭡니까? 중심 세력이 있지 않았던 그런, 성리학적 바깥과 현실 세계의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에 중심되는 성리학적 사회에 반대를 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타라고, 그죠?
일탈하고 이런 좀 초월적인 경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여기에 애초부터 합류되지 못했던 신분적인 한계죠, 그죠? 신분적인 한계로 이렇게 애초부터 소외됐던 그런 부류들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나눕니다, 여러분. 그죠? 자,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사상적인 경향에 따라 가지고 이 중심 세력을 거부하고 일탈하고 그래서 초월하고자 했던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시섭 이렇게 들 수 있죠, 그죠? 김시섭이 뭐 과거에서 시험만 잘하면 뭐 수석 합격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기가 뭐 실력이 없어서 과거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사육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남효원 그죠, 뭐 등등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희량 그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신분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어무적을 들고 있죠, 그죠? 어무적 그죠? 관노였죠, 그죠? 뭐 어머니가 천민이라 가지고 관노로 쓰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신이라든지 그죠? 또 율곡 친구 그 사람 누굽니까, 그죠? 율곡 친구였던 그 이런 사람들 몇몇 있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뭡니까 여류문학 그죠? 여류문학 전에 이것도 이제 방해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훈군이 사리민이 해도, 그죠? 다 이게 뭐 사장이고 도학이고 하지만 결국 성리학적 사유내고 결국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이때 경향은 송시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송풍의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송풍의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송풍을 보자면은 아까 이제 고려 전기에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한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송시가 도입되죠, 그죠? 송시가 들어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인로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향은 조선 고려 후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조선 전기까지 오는데 송풍인데, 이 송풍에 아까 봤지만 해동 강습파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송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송의 기교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이제 이 송풍의 반감을 가지고 당풍을 지향하죠, 그죠? 당풍을 지향하는 문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우리가 삼당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삼당신, 그죠? 이달, 그죠? 최경창, 그죠? 백강훈, 그죠? 자, 이 경향은 다음에 교재를 보고 뭐 책을 보고도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여류문학 뭐 이렇게 여류나 불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뭡니까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인데 또 문학을 했던 이런 심사임당 같은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녀 출신들 그죠? 황진이 같은 그죠? 이런 기녀 출신들도 있고 뭐 등등 우리가 많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충 조선 전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부분은 그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사진 한번 찍는 그런 기분으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부분이고 조선 후기 부분이죠, 그죠? 조선 후기 여기 부분이겠습니다. 자, 저기 여백이 없으니까 여기 잠깐 와서 그죠? 이렇게 조선 후기 그죠? 조선 후기는 우리가 1592년 그죠? 임진왜란 조금 뒤에 1636년 병자호란, 우리가 합쳐서 양난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요 양난으로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1기는 1860년 그죠? 격변의 시대 그죠? 민중들의 힘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민족의 어떤 그죠? 고유한 정체성 이런 것을 더 확인하고자 했던 이런 1860년대 점인데, 이 점은 아까 우리가 보기에 뭡니까 중세에서 그죠? 이렇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였죠. 그죠? 그죠? 중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근대적인 사유, 이런 게 많이 들어왔고, 근대라고 보기에는 아직 중세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 이래버려. 그게 이제 요게 일기였고, 그죠? 자, 이 시기는 아주 복잡하고 이제 뭐 우리 공부에 거의 다가 여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문장은 뭐 여기가 이런 시대, 그죠? 수천 년 합쳐봐야 뭐 이거보다 안 되고, 여기 더 집합적으로 많은 거죠. 그죠? 공부도 뭐 이게 뭐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자면은 중세는 여러분 이렇게 중국 중심이죠. 그죠? 중국 중심인데 이제 이거는 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탈 중국 그죠? 중심 이렇게. 요 앞에 탈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고려 때와 조선 전기로서 형성되었던 한문학의 어떤 정체성이라면은 여기서는 이것을 탈피해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경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변혁의 시대는 그 이전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세력과 새롭게 또 뭡니까? 변혁하려는 그런 세력들로 항상 뭉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문학의 근위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문학의 근위 이렇게 봤을 때, 그죠? 한문학의 근위인데, 이제 이 한문학의 뭡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굳이 뭐 한문학 그대로 할 필요 있나? 그죠? 한문학의 변형인데, 한문학의 변형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말하고 이렇게 섞여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뒤와서는 한문학이 내려가고 우리말 시대로 오는, 막 그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문학의 근위가 위협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한문학의 근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죠? 이런 보수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뭡니까? 한문 4대가들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월상개택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죠? 월상, 그죠? 개택, 그죠? 월사 이정구, 상촌신흥, 계곡장류, 택당이식, 뭐 이래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정통의, 그죠? 고문을 또 이렇게 뭡니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명나라의 경향을 봐서 이제 우리가 명의 이제 풍조를 배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명의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문인이 왕입니다. 왕음주하고 이반용이에요. 그죠? 왕이 이렇게 나중에 찾아 또 보기로 하고. 근데 이들은 너무 그죠? 모방해가지고, 어제도 봤지만은 시필, 성당, 문필, 양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모방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또 이제 의고로 빠져가지고 아주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죠? 이런 경향도 있고, 그죠? 이런 경향도 있고, 바꿔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 경향을 보기 전에 이제, 무조건 요거를, 그죠?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 들어가는 이런 경향은 이제 뭡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법이 파괴되고, 어순이 파괴되고, 특히 한문 단편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죠? 한문 단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체의 타락은 그 시대 정신의 타락이다. 뭐 이렇게 봐서 이제 문체 반정을 또 야기시키죠. 그죠? 그 첫 자리에 박지원이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정통의 고문에서 또 박지원은 또 고문가라고 이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 두 경향을 아주 그죠? 이 성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좋은 점 따고 여기서 좋은 점 따고. 그래서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법고 창신이죠. 그죠? 고문을 법고, 그죠? 고문을 본받기는 본받되 또 뭡니까? 이렇게 새 것을 그죠? 이렇게 창조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인 거죠. 어제 우리가 한문학사 관계없이 법고 창신이 시험에 나왔는데 안 보고 넘어갔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볼 때 또다시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
보수적인 경향과 또 이렇게 뭡니까 혁신적인 경향으로 나아가면서 이 둘을 종합했던 박지원 같은 인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조선 위기에서 또 하나의 큰 흐름은 거죠. 이 중세적인 어떤 문학을 보는 관점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수양으로도 삼고 백성을 교화하는 측면으로 삼는 그런 문학. 그래서 우리가 시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의 교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성정론이라고 또 다른 말로 성정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도 어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언급할 수 있었는데 빼고 넘어간 이야기인데, 그죠? 이게 성정론은 이제 우리가 거기 봐서 이렇게 수신과, 그죠? 수기와, 이런 수기와 치인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다 공유하는 개념인데, 굳이 나누자면 이건 뭡니까? 그 성정과, 그죠? 이렇게 성정과 세교론 이렇게 나누는데 합쳐가지고 그냥 성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의 하나의 주된 이론이라 그러면은 조선 후기는 이제 뭡니까? 이런 좀 이렇게 도덕 지향적이라든지, 그죠? 명분 위주의 문학보다는 인간의 본연의 그런 어떤 감성과 감각 이런 것을 중시하는 청기론으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기론, 그죠? 이런 성정론에서 청기론의 흐름이라고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대부 어떤 중심에서 뭡니까? 산업공상의 시대가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신분이 흐트러지면서 중인들이 올라오죠, 그죠? 중인들이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들의 문학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여학문학이라고 부르고, 뭡니까? 위학문학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맡았던 문인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중인문학이라고 일컫고, 그죠? 근데 중인 중에서도 뭡니까? 주로 이제 어떤 활약을 했던 사람, 그 부류는 역관들이죠. 역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관문학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다 시험에 한 번씩은 언급됐는데, 뭐 중인문학이 뭔지 뭐 별 그 의미가 없어도 본문에서 해석해가 찾을 수가 있지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또 배경에 깔면은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세적인, 그죠? 어떤 보편적인 어떤 뭡니까? 도덕, 그죠?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가치. 자, 이거는 우리가 중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중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뭡니까? 중국이 중심이 됐던 거죠. 가치인데, 이게 이제 뭡니까? 어떤 일반적이 아니고, 그죠? 구체적이고, 그죠? 현실적인. 이런 가치로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랄까, 주체적, 이런 것.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화이론적 세계관이라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탈화이론이죠. 그죠? 탈화이론이죠. 탈피하려고 하는. 자, 이런 경향에 우리가 홍대용이라든지, 그죠? 박지원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실학적인 사유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그, 사대부 중심의 그런 문학에서 아까 우리가 유학문학 넣었고, 제가 방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데 깜빡했네, 그죠? 일단 이렇게 놓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더 보기로 하고, 그죠? 예. 이때는 이제 또, 그죠? 주작 중심의, 그죠? 주작 중심의 유학의 경향에서 이제 뭡니까? 실학적인, 그죠? 그런,
변화를 또 가져오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좀 이렇게 쭉 나열해 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조선 후기는 그죠? 조선 후기는 이 중세적인 중세적인 가치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고 한문학의 시대고 이 한의 시대입니다. 그죠? 한의 시대에서 이제 이걸 탈피해 가지고 근대적인 이런 사유를 지향하는데, 거기에는 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말이 이제 주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죠. 그죠? 한문학을 탈피시키는데 하루아침에 한문학을 사용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한문학에 우리말이 개입돼 가지고 한문학이 변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문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경향도 있고, 그 지배사회 중심 세력들이 변하기도 하고, 문학을 보는 가치, 즉 성경에서 천기론 같은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사회 중심 세력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 보는 가치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죠? 등등 이제 중국 중심에서 탈중국 중심적인 사회로 가는 경향을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 보고, 간단히 이렇게 직관을 한번 해보는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한문학이 이제 정립되는 것은 이 중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중세입니다. 이때 한문학이 이제 정립되는데, 그 전에 뭐 한문이 좀 들어오기도 했겠죠. 그죠? 한자는. 근데 이제 이 한문이 들어오고 중국 중심의 세계가 되기 전에 우리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는 고려 후기나 조선 후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작용하는 경우가 아까 고려 후기에서는 이런 동명편 같은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제 치하에 놓여지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의 어떤 당군교라든지, 그죠? 정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인데, 중세는 길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와 이렇게 후기로 나누고, 그죠? 전기는 중국 중심의 한문학을 단지 우리가 수용하기에 급급했던 시대고, 후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자기 반성을 거쳐서 독자화하고 자기화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수용하기 바빴던 시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서 삼국, 남북국 시대와 고려 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최치원 같은 인물은 만당풍을 받아들이기 바빴죠. 그죠? 그 최치원의 평가에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가 최치원의 어떤 한계로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 전기는 이제 특히 이제 과거제 이런 걸 실시로 해내가지고 우리가 한문학을 충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죠? 그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성장했던 세력들을 이제 고려전기의 문불 귀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이제 시험 과목이 사장을 중심으로 하다, 운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장 중심이 되고, 또 그리고 귀족들이, 그죠? 그 하층민들의 수탈을 바탕으로 해서 풍류로서 문학적인 향유를 즐겼던 풍류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귀족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하층민들의 수고로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신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고려 전기가 이렇게 한문학적으로 한문학 중심으로 정립되는 데는 반감을 가졌던 그죠? 국풍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서경의 세력과 한문학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개경파에 한번 충돌해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의 승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한문학이 정착되고 사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이제 우리의 주된 세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상징적인 책이 이제 삼국사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신초 선생이 이야기했고, 그죠? 자, 이런 경향은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서 중민고해 같은, 그죠? 그 전에 문학적인 향유를 했던 그 문인들이 그리워하는 중민고해 같은 문학도 있고,
김극기나 이규보 같이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의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시대도 있고, 또 고려 후기에 우리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민족사를 재인식해 가지고 그 몽고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동명항편, 삼국유사 이런 거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딱 놓고 보면은 고려 전기에 있던 가치관, 세계관과 고려 후기에 지향했던 가치관 이런 게 딱 대립적으로 비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이제 고려 전기가 화풍이라면 고려 후기에 이제 지향했던 요걸 또 국풍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출기됐던 세력들은 그 무신난 이후에 그 문불 귀족들이 몰락하고 그 틈새를 타고 올라왔던 지방의 중소지주들인데, 이들은 이 성리학과 고문 이런 소양으로 성장해 나왔던 신흥 사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력이었습니다, 그죠? 그 계보를 잠깐 살피자면은, 안양은 우리가 성리학의 도입자라고 일컬어지죠, 그죠? 백이정, 우타 이런 사람이어서 안축, 이재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곡, 이색으로 가서 이색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완전히 성리학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성리학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뭐 행세를 할 수 없던 시대였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려 후기에 고려에 망해가는 고려의 저리를 지키자는 그런 세력과 새로운 건국으로 가자는 이제 그 세력이 나눠져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훈구파가 승리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정몽주의 이런 그 계열은 이제 살인파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 두 세력을 크게는 이게 성리학적이고 사대부고 성리학이고 제도문학이고 후문문학이고 또 중국의 영향으로 송풍입니다. 송풍의 계열입니다, 그죠? 문인들은 이제 이래 보고 이들이 다 송풍인데, 이들이 이제 그 한문학의 기후가 최고의 성숙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문학이 전해된 지 한 1500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못지않게 이 이행이나 박은 이런 사람은 중국의 시인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광각, 상걸 이런 정도의 문인들은 중국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태율도 여러분, 성리학도 여러분, 태율은 중국의 그 성리학적, 주자학적 사유를 뛰어넘었던 정도의 수준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1500년 정도 지나서는 중국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죠? 문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랬는데, 실제 나라를 경영하는 또 그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서 문학적으로는 목능성세라는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나라는 문약에 빠져서 일본의 침입에 한 달 만에 서울이 한양이 점령당하는 거죠. 한 달이라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도 옛날에 한 달, 지금도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행군만 해가지고 서울이 함락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에 이런 경향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죠? 새롭게 이제 또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과연 주작 중심의 세계, 이 중국 중심의 이런 중세적인 가치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을 것이냐, 그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중국 중심을 탈피해가지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한문학에서 볼 때 이 한문학의 이제 정체성에 의문 마크를 던집니다, 그죠? 우리가 꼭 한문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느냐,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문, 우리말 어순대로 한문을 쓰는 그런 경향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 경향은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갑자기 나가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여러분, 그죠? 한문이 들어왔는데 한문 장문이 미숙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말 어순에 여러분 한문만 끼워 넣는 이런 문체도 있었죠, 그죠? 우리도 농담삼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말 순서대로, 그죠? 아이는 그죠? 영작이 잘 안 되니까 우리말 순서에다가 영어 단어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체를 우리가 뭡니까? 임신서기서이라는 비석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기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이때는 우리가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말 어순에 한문만 끼워 넣는 그런 문체도 나왔는데 조선 후기 때는 몰라서가 아니고 굳이 우리가 한문의 그 순서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말 어순대로 막 쓰고 하는 작품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또 시기에 그 한문학의 정통성을 더 지키고자 하는 이런 한문 사대가들도 나오고 중국에서 그 명나라의 고문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고파도 나오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지원 같은 사람은 고문을 배우기는 배우되 또 뭡니까? 새 것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벚꽃창신의 그런 이론도 펼치고, 그죠? 한문학이 이제 그 우리말이라든지 이런 어순이 해서 한문학의 어떤 품격이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꾸 하니까 이게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데서 문체의 반정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죠? 이런 경향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한문학의 그 조선시대까지의 중심적인 그 가치라고 볼 수 있던 문학을 통해서 수양도 하고 백성도 다스리는 그런 문학, 성리학적 문학관이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자학적 문학관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시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 시교는 성정과, 그죠? 인간의 수양과 세상을 가리키는 세계를 둘을 합쳐서 부르기도 하는데 나눠서 보지만은 수기치인이 하나듯이 이걸 우리가 크게 성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무래도 어떤 이념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보다는 인간의 감각이랄까, 그 인간이 고유한 그런 특성들을 중시하는 천기론적인 경향으로 나가고 사대부 중심에서 새로운 또 이황문학, 중인문학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중국 중심의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라고 붙는 화이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그런 인식을 또 주목하는, 그죠? 탈화이론적인 세계관에서 홍대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홍대용은,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럴 때 세계관을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부르죠, 그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뭡니까? 네모난, 그죠? 화이론적인 세계관의 바탕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죠? 자, 서쪽에 동쪽에 동일해서 동이죠. 남쪽에 남만이라고 해서 남쪽에는 뭡니까? 이게 만이라는 오랑캐가 있죠, 그죠? 북쪽에는 북적이라 해서 뭡니까? 적이라는 오랑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융이라서 뭡니까? 서융, 그죠? 서융이 되죠. 서융, 그죠? 이런 세계관입니다, 그죠? 이런 세계관에서 중국 중심인데, 이 홍대영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지원, 그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보죠, 그죠? 자, 동그란 지구의 중심이 어딨냐, 이래 되죠, 그죠? 내가 서 있는 데가 중심이지,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조선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돼 나가는 시기로 놓고 보고 그때 문장이 나오면은 이런 배경의 틀에 끼워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부터, 그죠? 저 1919년까지 2000년, 3000년을 대충 주마 간산도 안 되고 쭉 떠봤는데 교재로서는 5쪽에서부터 그 6쪽에 있는 사각형 속에 있는 이야기를 대충 했다고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동희 선생의 한국문학 통사를 보면서 요 조동희 선생님의 사관을 하나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개하는 조동희 한국 문학 통사에 나와서 국문학을 빼고 한문학에 보는 관점은 우리가 생극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생극론. 상생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생상극.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 생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한문과 뭡니까? 한문과 우리말이, 그죠? 서로 보조하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 이래 보는 것이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다음에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기본에는 한문과 우리말이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했던
그런 맥락에서 한문학의 전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생극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6쪽에 밑에 보면은 생극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걸 어디 캐노? 예, 그 6쪽 밑에 보면은 생극론적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조금 읽고 가보면 2번에, 그죠? 2번에 보시면은 한문학이 구비문학인 우리말이죠. 우리말을 만나 이긴 것을 상극의 측면으로 한문학과 구비문학이 결합하여 한문학 안에서 서로 이루어진 것을 상생의 측면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그죠? 우리 문학의 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 영역이 앞에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은 우리가 뭐, 굳이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첫 줄에 5쪽입니까? 5쪽에 보시면은, 5쪽 제일 상단에 한국 문학의 세 영역은, 그죠? 구비문학과 한문학과 국문학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나머지는 같이 언급할 겨를이 잘 없고, 한문학적인 분야만 좀 언급하겠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사각형 속에 있는 표고, 오늘은 이제 그죠? 고려 전기까지, 김부시까지,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다. 1강의 범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은 조금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이 나오면은 그때 발췌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